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에필로그. 런던 경찰국 부국장인 토머스 레기 경은 짜증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온통 믿기지가 않는 얘기군. 메인 경감이 공손한 어조로 대답했다. 무리도 아닙니다, 부국장님. 부국장은 말을 계속했다. 어떤 섬에서 10사람이 죽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없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나. 그렇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부국장님. 메인 경감이 우직한 어조로 대답했다. 제기를 그들을 죽인 자가 있을 것 아닌가, 메인. 그게 우리가 알아내야 할 사항입니다, 부국장님. 의사의 보고서에도 도움될 만한 내용이 없나? 네, 없습니다, 부국장님. 워그레이브와 롬바드는 총알을 맞았습니다. 워그레이브는 머리에, 롬바드는 심장에 맞았습니다. 브렌트 양과 마스터는 청산가리로 독살됐습니다. 로저스 부인은 클로랄 과용으로 죽었고 로저스는 도끼에 맞아 머리가 쪼개졌습니다. 블로어는 머리가 산산조각 났고 암스트롱은 익사했습니다. 메가더는 뒷머리에 받은 타격으로 두개골이 부서졌고 베라클레이스는 목을 매 죽었습니다. 전부 다 끔찍하군. 스티컬 헤이번 마을에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들었을 게 아닌가? 제기를, 마을 사람들은 뭔가 알고 있었을 거야. 메인 경감은 모를 일이라는 듯이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 마을 사람들은 순박하고 평범한 뱃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그 섬은 오웬이라는 사람한테 팔렸다더군요. 그게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 섬에 식량 조달이나 그 밖에 필요한 일을 해온 사람이 누군가? 모리스, 아이작 모리스라는 사내입니다. 그는 이 일에 대해 뭐라고 하던가? 그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국장님.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 모리스라는 자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게 있나? 그럼요, 부국장님. 우리는 그에 관해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모리스는 점잖은 신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3년 전 베니토 불량증권 사기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습니다. 그가 관련이 있다는 건 분명했지만 증거가 없었죠. 또 마약 거래에도 관여하고 있었지만 역시 증거가 없었습니다. 아주 용의주도한 자였습니다. 그러면 그가 이 사건의 배후 인물이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부국장님. 그가 이 섬의 매매를 성사시켰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 섬을 사는 게 아니라 미지의 제3자를 대신하는 거라고 얘기했다더군요. 자금 출처를 캐면 뭔가 나오지 않겠나? 부국장님께서 모리스를 아신다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자의 솜씨는 어찌나 탁월한지 영국에서 가장 실력 있는 회계사도 내용을 알아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베니토 사건 때 확인했죠. 그렇습니다. 그자는 자기 고용주를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부국장이 한숨을 내쉬었다. 메인 경감이 말을 계속했다. 모리스는 스티컬 헤이번에서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웬이라는 인물을 대리하고 있다고 밝혔죠. 또한 그곳 사람들한테 그 섬에서 모종의 실험이 있을 거라고 설명했답니다. 일주일 동안 무인도에서 살 수 있는지 내기를 했다면서
혹시 구조 요청 신호가 있더라도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토머스 레기경은 마음이 편치 않은 듯 몸을 움직거리며 말했다. 그러니까 자네 말은 그곳 사람들은 아무 눈치도 채지 못했다는 건가? 그런 말을 듣고서도. 메이는 모르겠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말했다. 잊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부국장님. 병정섬의 전 주인은 엘머 롭슨이라는 미국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기상천외한 파티를 열곤 했었죠. 현지인들은 처음에 깜짝 놀랐겠죠. 하지만 점차 그런 일에 익숙해져서 병정섬과 관련된 일은 이상한 게 정상이라고 여기게 된 모양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부국장님. 부국장은 우울한 얼굴로 그의 말을 인정했다. 메인이 말을 이었다. 초대객들을 그 섬까지 태워다 준 프레드 네러코트라는 자가 한 가지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자신은 이번 초대객들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롭슨 씨가 초대한 손님들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죠. 섬에서 구조 요청 신호가 있었다는 말을 듣자 모리스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가 배를 띄웠던 건 초대객들이 모두 너무나도 평범하고 조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랍니다. 그가 사람들을 데리고 섬으로 간 게 언젠가? 구조 요청 신호는 11일 아침 보이스카우트들에 의해서 목격됐습니다. 그날은 파도가 심해 배를 띄울 수가 없었죠. 12일 오후에야 처음으로 그곳 해안에 배를 띄울 수 있었습니다. 배가 섬에 도착하기 전에는 아무도 섬을 떠날 수 없었을 거라고 모두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폭풍 후라 파도가 무척 높았으니까요. 헤엄을 쳐서 육지까지 올 수는 없었을까? 해안까지 거리가 1.5km가 넘는 데다가 파도가 거칠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절벽 위에서 섬 쪽을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보이스카우트들 외에도 말이죠. 부국장은 한숨을 내쉰 다음 말했다. 집안에서 발견된 레코드는 어떤가?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잡지 못했나? 메인 경감이 대답했다.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그건 연극의 소도구나 영화음향 소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제조된 것으로 아이작 모리스를 통해 UNON 앞으로 배달됐습니다. 제작사에서는 미 공연 희곡 작품의 아마추어 공연을 위한 것인 줄 알았답니다. 원고는 타이프라이터로 친 거였는데 레코드와 함께 돌려주었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은 어떤가? 그 말씀을 드리려던 참입니다, 국장님. 그는 헛기침을 했다. 저는 그 고발 내용을 가능한 한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그 섬에 제일 먼저 도착한 로저스 부부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브래디 양의 집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브래디 양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녀를 검시한 의사는 확실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들이 그녀를 독살하지 않은 건 분명하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는군요. 그들이 직무를 태만히 했기 때문에 그녀가 죽은 것 같다는 거죠. 하지만 증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다음에는 워그레이브 판사에 대한 겁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는 시튼 사건 담당 판사였습니다. 하지만 시튼은 유죄였습니다. 명백히 유죄였습니다. 그가 교수형 당하고 난 뒤 명명백백한 증거가 나왔거든요. 하지만 당시에는 말이 많았죠. 열의 9은 시튼이 결백한데도 판사의 사건 진술이 악의적이었다고 생각했었으니까요.
다음 클레이슨이라는 여자는 어떤 집에 가정교사로 있었는데 그 집에서 한 아이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잔 그 사건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듯 했고 실제로 그 여자의 행동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소년을 구출하기 위해 헤엄을 치다가 물살에 밀려 겨우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계속하게. 부국장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메인도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암스트롱 박사 차례입니다. 유명한 의사로 할리가의 진료실이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올곧고 공정한 인물이라고 정평이 나 있고요. 불법적인 수술을 했다거나 하는 기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1925년 그가 리스모 병원에 근무하고 있을 때 그의 수술을 받은 환자 중에 클리스라는 이름의 여자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복막염이었던 그녀는 수술 중에 죽었고요. 그가 서툴렀을 수도 있겠죠. 당시 그는 경험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서투른 건 범죄가 아닙니다. 물론 동기도 없었습니다. 다음 에밀리 브렌트 양의 경우입니다. 베아트리스 테일러라는 처녀는 에밀리 브렌트 양 집에서 일하던 여자였습니다. 임신한 그녀는 주인집에서 쫓겨나 강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었죠. 잘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역시 범죄는 아닙니다. 그게 요점인 것 같네. UNON은 법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건들을 처리하려 했던 것 같네. 메이는 그 말에는 아무 언급도 없이 다음 차례로 넘어갔다. 매스턴이란 청년은 상당히 무모한 운전을 해왔습니다. 그는 2차례 큰 사고를 냈죠. 제 생각으로는 그런 자는 다시는 핸들을 잡을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자에겐 그래야 마땅하죠. 존 콤스, 루시 콤스는 그가 케임브리지 근처에서 차로 치어 죽인 2 아이들 이름입니다. 그는 친구들의 증언으로 벌금만 내고 풀려났습니다. 다음 메가더 장군의 경우에는 뚜렷한 걸 전혀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군무 및 모든 기록이 좋았습니다. 아서 리치먼드는 프랑스에 있을 때 그의 휘하에 있었는데 작전 중에 죽었습니다. 그와 장군 간의 불화 같은 건 전혀 없었다고 하고요. 사실 그들은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실수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휘관들이 애꿎은 부하들을 희생시키는 경우 말입니다. 그 경우도 그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이제 필립 롬바드 차례입니다. 롬바드는 해외에서 몇 가지 특이한 업무에 참가한 적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한두 번 유죄 판결을 받을 뻔하기도 했죠. 담대하고 사소한 일에 구애받지 않는 것으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여러 건의 살인을 저질렀을 수도 있는 그런 자입니다. 이제 블로어 차례입니다. 메이는 잠깐 망설였다. 그는 우리처럼 경찰이었습니다. 몸을 움직인 부국장이 강한 어조로 말했다. 블로어라. 그놈은 나쁜 놈이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국장님? 줄곧 그렇게 생각해왔네. 하지만 그자는 영리해서 잘못을 추궁당하지 않고 넘어가곤 했지. 내 생각에 그자는 란더 사건에서 위증을 했어. 당시 나는 그 사실에 분개했지. 하지만 아무것도 찾아낼 수가 없었어. 난 해리스에게 그 일을 맡겼는데 그 역시 아무것도 찾아내질 못했네. 하지만 난 아직도 그때 우리가 수사 방향만 잡을 수 있었다면 뭔가 찾아냈을 거라고 믿고 있네.
토머스 레기 경은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다. 그런데 아이작 모리스가 죽었다고? 언제 죽었나? 그걸 물어보실 줄 알았습니다, 부국장님. 아이작 모리스는 8월 8일 밤에 죽었습니다. 수면제 과용이었죠. 바르비투르산염의 일종인 그런 수면제. 사고사인지 자살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레기는 천천히 말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아는가, 메인 경감? 네, 알 것 같습니다, 부국장님. 레기는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모리스의 죽음이 시기적으로 너무 딱 맞아떨어진단 말일세. 메인 경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부국장님. 부국장은 탕소리가 나게 주먹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소리쳤다. 이 사건 전체가 터무니없잖나.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바위투성이의 벌거숭이 섬에서 10사람이 죽었네. 우리는 누가 왜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전혀 모르고 있네. 메인이 기침을 하고 나서 말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국장님. 이유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셈입니다. 정의감에 불탄 어떤 정신병자가 법의 힘이 미치지 않는 죄인들을 벌주기 위해 나선 겁니다. 그자는 10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죄가 있는지 아닌지는 상관없이. 부국장은 몸을 기울이고는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정말 상관하지 않았을까? 혹시. 그는 말을 멈추었다. 메인 경감은 공손히 그의 말을 기다렸다. 한숨을 내쉬며 레기는 고개를 내저었다. 말을 계속하게. 잠시 딴 생각을 했다네. 단서가 잡힐 듯 했는데 금방 사라져버렸네. 하던 말 계속하게나. 메인이 말을 계속했다. 말하자면 처형돼야 할 사람이 10명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형됐습니다. UNON은 자신의 과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런 다음 어떤 방법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 섬에서 증발해버린 겁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증발술이군. 하지만 알다시피 경감, 우린 그걸 밝혀내야 하네. 그 섬을 떠나기 위해서는 그 섬에 왔어야 합니다, 국장님. 관련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자는 그 섬에 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타당한 추리는 그 10사람 중에 그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국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메인이 열띤 어조로 말했다. 우리는 그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국장님. 그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병정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아주 캄캄한 상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베라클레이스는 일기를 쓰고 있었고 에밀리 브렌트도 그랬습니다. 워그레이브 노인도 메모를 해두었더군요. 건조하고 딱딱한 내용이지만 아주 명료합니다. 그리고 블로우 역시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 모든 것의 내용이 일치합니다. 살인은 이런 순서로 일어났습니다. 메스턴, 로저스 부인, 메가더, 로저스, 브렌트 양, 워그레이브 순으로 말입니다. 베라클레이스는 판사가 죽은 후 암스트롱이 밤에 저택을 나갔고 블로어와 롬바드가 그를 찾으러 갔다고 썼습니다. 블로어는 자기 공책에 한 가지 사항을 더 기록해 두었습니다. 암스트롱이 사라졌다. 라는 단 2마디를 말입니다. 부국장님, 이제 이 모든 자료를 종합해 타당한 결론에 이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암스트롱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암스트롱이 정신병자라면 다른 이들을 모두 죽인 다음 절벽 위에서 몸을 던져 자살하든가 아니면 육지로 헤엄치다가 죽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훌륭한 추리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부국장님.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찰 의의 증언이 그럴 수 없다는 걸 증명해 줍니다. 경찰 의는 8월 13일 아침 일찍 그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얘기 중에 도움이 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모두들 적어도 36시간 또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사망했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암스트롱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명확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암스트롱의 시신은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물속에 잠겨 있다가 물 위로 밀려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추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암스트롱은 10일에서 11일 사이의 밤중에 바다로 나온 게 분명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시신이 파도에 밀려 육지로 올라온 지점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시신은 2개의 바위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 바위에 옷조각과 머리카락이 남아 있었거든요. 시신은 11일 밀물 때, 다시 말해서 오전 11시경 그곳으로 밀려왔음에 틀림없습니다. 그 후 폭풍우가 잦아들자 밀물대의 수위도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암스트롱이 다른 3사람을 죽인 다음 그날 밤 바로 바다로 뛰어들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암스트롱의 시신이 밀물대의 물자국 위로 끌어올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시신을 발견한 곳은 파도가 전혀 미칠 수 없는 위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은 땅 위에 똑바로 뉘어져 있었습니다. 깔끔하고도 단정하게 말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암스트롱이 죽은 후에도 그 섬에는 누군가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11일 아침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암스트롱은 사라졌습니다. 익사한 거죠. 남은 사람은 셋, 필립 롬바드, 윌리엄 헨리 블로어, 베라 엘리자베스 클레이슨입니다. 롬바드는 총에 맞았습니다. 그의 시신은 바닷가 암스트롱의 시신 옆에서 발견됐습니다. 베라 클레이슨은 자신의 침실에서 목매달아 죽은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블로어의 시신은 테라스에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무거운 대리석 괴종시계에 맞아 깨져 있었습니다. 그 돌뭉치는 2층 창문에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부국장이 날카롭게 물었다. 누구 방 창문인가? 베라 클레이슨의 방입니다, 부국장님. 이제 각각의 경우를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필립 롬바드의 경우입니다. 대리석 덩어리를 블로어의 머리 위로 떨어뜨린 사람이 그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후 베라 클레이슨을 꿰어 목을 매달게 한 다음 그는 해변으로 가서 심장을 쏘아 자살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누가 그에게서 권총을 가져갔을까요? 왜냐하면 그 권총은 집안의 층계 꼭대기에 있는 방문 바로 안쪽에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 방은 워그레이브의 방입니다. 권총에 지문은 없었나? 없었습니다, 부국장님. 베라 클레이슨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무슨 말씀 하시려는 건지 압니다, 부국장님. 범인은 베라 클레이슨이라는 거겠죠. 그녀가 롬바드를 쏜 다음 권총을 가지고 저택으로 돌아와서는 블로어의 머리 위에 대리석 덩어리를 떨어뜨린 다음 스스로 목을 맸다는 겁니다. 그런 추리는 잘 들어맞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말입니다.
그녀의 침실에는 의자가 하나 있었고 그 의자에 앉는 부분에는 그녀의 신발 모양으로 해초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올라가 올가미 속에 목을 넣은 다음 의자를 차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자는 나동그라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의자들처럼 등받이가 벽에 면한 채 똑바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베라클레이슨이 죽은 뒤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제 남은 건 블로우입니다. 롬바드를 쏴 죽이고 베라클레이슨을 꿰어 목을 매도록 한 다음 밖으로 나와 끈 같은 것으로 메어뒀던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를 자기 머리 위로 떨어지게 했다는 것이 저로서는 도대체가 믿기질 않습니다. 사람은 그런 식으로 자살하진 않으니까요. 더구나 블로어는 그런 형의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블로어가 어떤 자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상적인 정의를 갈망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동감이네. 그렇다면 부국장님, 그 섬에 그 외에 누군가가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가 모든 게 끝나자 뒷일을 정돈해 놓은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는 줄곧 어디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스티컬 헤이번 마을 사람들은 구조용 보트가 도착하기 전에 아무도 섬을 떠날 수 없었을 거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가 말을 멈추었다. 부국장이 말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는 한숨을 내쉬고는 고개를 내저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누가 그들을 죽였을까? 그로부터 한참 뒤 고기잡입의 엠마 제인호의 선장은 런던 경찰국으로 한 유리병 편지를 보내온다. 이하는 런던 경찰국에 보내진 그 유리병 편지의 전문이다. 어릴 때부터 나는 내 성격이 모순투성이임을 깨닫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내겐 구제불능의 낭만적 상상력이 있었다. 어릴 적 모험 소설을 읽으면서 중요한 서류를 병에 넣어 바다에 던지는 장면만 나오면 언제나 전율에 떨곤 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아직도 전율이 느껴진다. 그런 이유에서 나는 종이에 모든 걸 기록한 다음 병에 넣어 바다에 던지는 이 방법을 택했다. 이 기록이 발견될 확률은 100에 하나 정도이리라.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니, 그저 내가 너무 자만하는 것이려나? 어쨌든 그렇게 되면 베일에 쌓여있던 살인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리라. 내겐 낭만적 경향 외에도 다른 선천적인 특징이 있었다. 죽는 것을 보거나 직접 죽이는 데 가담하면 강한 가학적 쾌감이 느껴지곤 했다. 정원의 여러 가지 독충들과 말벌을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난다. 어릴 때부터 난 무엇인가를 죽이고 싶은 강한 욕망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욕망과 상충되는 특징도 있었다. 강한 정의감이 그것이다.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나 동물이 고통을 당하거나 죽는 경우가 생기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런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늘 생각해왔다. 그런 정신 상태의 소유자인 내가 직업으로 법관을 선택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심리학자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법을 집행하는 직업은 그런 내 본능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 주었다.
범죄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언제나 나를 매혹시켰다. 나는 온갖 종류의 탐정소설과 모험소설을 즐겨 읽었다. 은밀한 즐거움을 느끼며 탁월한 살인 방법을 고안해내기도 했다. 재판을 주재하게 되자 나의 또 다른 은밀한 본능이 개발되기에 이르렀다. 가증스러운 범인이 피고석에서 종말이 서서히 다가오는 걸 깨닫고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은 내게 감미로운 쾌감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이 피고석에서 고통받는 경우에는 아무런 즐거움도 느낄 수 없었다는 점을 밝혀둔다. 피고가 무죄라고 여겨지는 경우 배심원들을 유도해 혐의 사실이 없다는 판결을 내리게 한 적도 2건 이상 있었다. 하지만 공정하고 효율적인 영국 경찰 덕택에 살인죄로 내 앞에 불려온 피고들의 대부분은 실제로 그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었다. 에드워드 시튼이라는 사내도 그런 경우였다고 여기서 밝혀두고 싶다. 그의 외모와 태도는 사람들의 동정을 샀고 배심원들에겐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명백한 증거가 있었을 뿐 아니라 범죄자에 대한 내 지식에 비추어서도 나는 그가 범인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을 믿어준 노파를 잔인하게 살해했던 거다. 난 교수형 판사라는 악명을 얻었지만 그것은 부당하다. 나는 판결문에서 언제나 엄정하고 철저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난 다만 몇몇 변호인의 감정적 호소로부터 배심원들을 보호했을 뿐이다. 그들의 관심을 구체적인 증거로 돌리게 한 것뿐이다. 오랜 세월에 걸쳐 내 마음속에선 변화가 일어났고 난 그것을 의식하고 있었다. 자제력이 줄어들고 있었다. 판결을 내리는 대신 집행하고 싶은 욕망이 커져갔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직접 사람을 죽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다. 그건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예술가의 욕망과 다름없을 터. 나는 범죄의 예술가라고 할 수 있었다. 내 직업적 요구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됐던 내 상상력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섭게 자라나고 있었다. 꼭, 반드시, 틀림없이 살인을 저질러야 했다. 나아가 특별한 살인이어야 했다. 흔하지 않은 환상적인 범죄, 엄청난 그 무엇이어야 했다. 그런 점에서 나는 소년기의 상상력을 아직도 지니고 있는 모양이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극적인 그 무엇을 나는 원했다. 나는 사람을 죽이고 싶었다. 그렇다. 난 사람을 죽이고 싶었다. 하지만 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선천적인 정의감이 나를 통제하는 동시에 구속하고 있었다. 죄 없는 사람을 희생시킬 수는 없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한 가지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건 일상적인 대화 중에 우연히 나온 얘기에서 시작됐다. 나와 얘기를 나누던 사람은 의사였다. 평범하고 이름 없는 개업의였던 그는 지나가는 말로 법의 힘이 미치지 않는 살인이 자주 저질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이한 예를 들었다. 최근 사망한 그의 환자였던 어떤 노부인의 경우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녀가 죽은 것은 그 집에서 일하고 있던 집사 부부가 강장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녀가 죽으면 상당한 재산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런 종류의 일은 증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자신은 그 추리를 확신한다고 그 의사는 말했다. 그와 비슷한 계획적인 살인이 줄곧 저질러지고 있지만 법의 힘이 미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그것이 이 사건의 시작이었다. 순간 난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나는 하나의 살인이 아니라 대규모의 살인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어릴 때 들었던 동요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10 꼬마 병정에 대한 동요였다. 2살 때 나는 그 동요를 듣고 차례로 하나씩 죽어가는 그 가차없는 줄어듦,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매혹되었다. 나는 은밀하게 희생자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하게 늘어놓을 생각은 없다. 난 사람을 만나면 언제나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 결과는 정말이지 놀라웠다. 요양원에 있는 동안 난 암스트롱 박사 사건을 알게 되었다. 나를 돌봐주던 간호사는 열렬한 금주론자였다. 그녀는 술의 해악을 증명하기 위해 오래전 병원에서 일어난 사건을 내게 말해주었다. 어떤 의사가 술에 취해 수술을 하다가 환자를 죽게 했다는 것이다. 그 간호사에게 어디서 견습 기간을 보냈는지 무심한 척 질문함으로써 나는 이내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 어렵지 않게 그 의사와 환자를 알아낼 수 있었다. 메가더 장군의 행적은 클럽에서 옛날 군대 시절 얘기를 하던 중 알게 됐다. 필립 롬바드의 어이없는 무용담은 최근 아마존 강에서 돌아온 어떤 사내가 들려준 것이었다. 마조르카 섬에서는 어떤 맴사부가 분개한 어조로 독선적 청교도인 에밀리 브렌트와 그녀의 가여운 가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맴사부란 인도에서 신분 높은 기혼 여성, 흔히 유럽 여성들을 칭할 때 쓰던 말이다. 앤토니 메스터는 그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뽑아낸 것이다. 자신이 죽게 한 생명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느끼지 않는 냉담하고 무감각한 그를 보고 나는 그가 살아있을 가치가 없는 사회에 해독을 끼치는 인간이라고 결론지었다. 전직 경감 블로어에 대한 얘기는 아주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동료 몇 명이 열띤 어조로 자유롭게 란더 사건을 토론하는 걸 들었던 것이다. 그의 범죄 행위는 심각한 것이었다. 경찰은 법의 심부름꾼으로서 어디까지나 성실해야 하는 법. 왜냐하면 직업상 그들의 말은 거의 언제나 사실로 인정되니까. 마지막으로 베라클레이슨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된 것은 대서양을 횡단하는 배 안에서였다. 어느 날 밤 늦은 시각에 나는 끼견실에서 휴고 해밀턴이라는 잘생긴 남자와 단둘이 앉아 있었다. 휴고 해밀턴은 괴로워하고 있었다. 고통을 덜기 위해서 잔뜩 취한 상태였다. 눈물을 흘리며 자기 얘기를 털어놓을 정도로. 별다른 성과를 기대하지 않은 채 나는 습관적으로 말을 시키기 시작했다. 그의 대답은 나를 소스라치게 했다. 아직도 그가 했던 말이 기억난다. 그의 말은 이러했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살인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비소를 먹이고 절벽에서 밀어버리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자기 얼굴을 바싹 들이댔다. 전 살인을 저지른 여자를 알고 있습니다. 알다 뿐입니까? 그 여자를 미치도록 사랑했습니다.
맙소사, 때로는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지옥입니다. 정말이지 지옥이에요. 저기, 그 여자가 그런 짓을 저지른 건 어느 정도 저 때문이었는데 저로서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입니다. 여자가 그렇게 잔인한 존재인지, 잔인하기 짝이 없지요. 그런 아가씨, 그렇게 반듯하고 예쁜 아가씨가 그런 짓을 저지르리라고 선생님도 생각도 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녀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없을 거라고요. 어린아이를 바다로 데려가 물에 빠져 죽게 하다니. 여자가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이나 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그에게 물었다. 그녀가 그랬다는 게 분명하오. 그는 갑자기 술이 깬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분명하고 말고요. 물론 아무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출장에서 돌아와 그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제가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녀가 깨닫지 못했던 건 제가 그 아이를 정말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는 더 이상 털어놓지 않았지만 내가 자세한 내용을 알아내는 데 필요한 실마리는 충분했다. 내게는 10번째 희생자가 필요했다. 나는 모리스라는 사내를 10번째 희생자로 만들기로 했다. 그는 수상쩍은 일을 하는 작달막한 사내였다. 그가 한 여러 가지 일 중에는 마약 밀매도 있었다. 그자는 내 친구의 딸을 마약 중독자로 만들어 21살에 자살하게 만든 장본인이었다.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는 동안 이 계획은 내 머릿속에서 서서히 무르익어 갔다. 그 마지막 작업으로 나는 할리가의 진료실로 의사를 만나러 갔다. 앞서 말했듯이 나는 한 차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할리가의 그 의사와 면담을 통해 나는 또다시 수술을 한다 해도 가망이 없다는 걸 알았다. 의사는 아주 그럴듯한 말로 돌려 말했지만 나는 상대의 말에서 진실을 끄집어내는 일에 익숙했다. 나는 그 의사에게 내 결정을 밝히지 않았다. 내 죽음을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더디고 지루한 것으로 만들 수는 없었다. 그렇다. 내 죽음은 흥분의 광채 한가운데서 다가올 터였다. 죽는 순간까지 나는 삶을 누리리라. 이제 병정섬의 살인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자. 내 정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모리스라는 사내를 이용해 그 섬을 사들이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그 사내는 그런 종류의 일에 능숙했다. 미래의 희생자들에 대해 알아낸 정보를 도표화함으로써 나는 각 사람에게 어울리는 적절한 미끼를 만들 수 있었다. 내 계획은 모두 들어맞았다. 8월 8일 내 초대객들은 모두가 병정섬에 도착했다. 그 중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었다. 모리스는 이미 처리하고 난 후였다. 그는 소화불량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런던을 떠나기 전 나는 그에게 약을 하나를 주면서 밤에 자기 전에 먹으라고 했다. 내 위장병에 놀라운 효과를 본 약이라는 말과 함께 그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내 말을 믿었다. 그에게는 가벼운 침울증 증세가 있었다. 문제가 생길 만한 서류나 기록을 남겨놓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그런 종류의 인간이 아니었으니까. 섬에서의 살인 순서는 특별히 생각과 배려를 요했다.
내가 보기에 내 손님들의 범죄는 각각 그 정도가 달랐다. 죄가 가장 가벼운 사람부터 처치돼야 한다고 나는 생각했다. 보다 냉혹한 범인에게는 오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안겨주는 게 마땅했다. 앤토니 매스턴과 로저스 부인이 먼저 살해되었다. 매스턴은 직사했고 로저스 부인은 평화롭게 자다가 숨을 거두었다. 내가 확인한 바 매스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닌 도덕적인 책임감이 선천적으로 결여된 인간이었다. 그는 도덕관념이 없는 무신론자였다. 그리고 로저스 부인은 10중 8구 남편의 꾀에 넘어가 그런 짓을 저질렀을 터였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죽음에 이르렀는지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경찰이 쉽사리 밝혀낼 수 있을 테니까. 정원이 딸린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벌 처치용으로 정산가리를 쉽사리 손에 넣을 수 있다. 나는 상당량의 정산가리를 구해 놓았다. 죽음기에서 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난 뒤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가는 동안 매스턴의 비어가는 잔에 그것을 넣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고발장이 낭독되고 있는 동안 나는 내 손님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오랜 법정 경험으로 미루어 나는 그들의 죄가 모두 사실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최근 통증이 심해질 때면 나는 강력한 수면제인 수화클로라를 복용해왔다. 그 치사량을 모으는 건 내겐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로저스가 자기 부인을 주려고 가져온 브랜디를 탁자에 내려놓기에 나는 지나가면서 그 약을 잔 속에 넣었다. 당신은 아직 서로를 의심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쉬운 일이었다. 메가더 장군은 고통 없이 죽었다. 그는 자기 뒤로 내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물론 나는 아주 신중하게 틈을 봐서 테라스를 떠나야 했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내가 예상했던 대로 섬 수색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섬에는 우리 7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만이 밝혀졌다. 그러자 즉각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내 편이 꼭 필요했다. 난 그 역할을 할 인물로 암스트롱 박사를 선택했다. 그는 속아 넘어가기 쉬운 사내로 나를 통찰력과 명성을 지닌 인물로 여기고 있었다. 나 같은 지위의 사람이 살인범이 된다는 건 그로서는 꿈도 못 꿀 일이었다. 그의 의혹은 온통 롬바드에게 쏠려 있었으므로 나도 그의 생각에 동의하는 척했다. 나는 그에게 살인범을 덫에 걸리게 할 수 있는 계략이 있음을 넌지시 비추었다. 각자의 방이 이미 수색되었지만 몸수색은 아직 행해지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조만간 몸수색도 행해질 터였다. 8월 10일 아침 나는 로저스를 죽였다. 그는 화덕에 불을 피우기 위해 장작을 패고 있었고 내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나는 그의 주머니에서 식당 열쇠를 꺼냈다. 전날 밤 그가 식당 문을 잠가 두었던 것이다. 로저스의 시체가 발견되자 소동이 일어났고 그 와중에서 나는 살그머니 롬바드의 방으로 들어가 그의 권총을 훔쳤다. 그가 권총을 갖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사실은 그를 면접할 때 권총을 가져오라고 말하라고 모리스에게 지시해 두었던 것이다. 아침 식사 시간에 나는 브렌트 양의 잔에 새로 커피를 따르면서 남아있던 클로라를 모두 넣었다. 우리는 그녀를 남겨두고 응접실로 갔다. 나는 잠시 후 자리를 떴다. 그녀가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므로 고농도의 청산가리 용액을
쉽사리 주사할 수 있었다. 붕붕거리는 벌을 풀어놓은 건 정말이지 유치했다. 하지만 왠지 그러고 싶었다. 가능한 한 동요의 가사에 맞추고 싶었던 것이다. 다음 순간 이미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다. 물론 그것을 제안한 사람은 나 자신이었다. 우리는 모두 철저한 몸수색을 받았다. 나는 권총을 안전하게 숨겨놓았고 정산갈이나 클로랄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 무렵 난 암스트롱에게 우리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가 됐다고 신호를 보냈다. 단순한 계획이었다. 내가 다음번 희생자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였다. 그렇게 되면 살인범은 당황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죽은 것으로 되면 나는 자유롭게 집안을 돌아다니며 미지의 살인범이 무슨 짓을 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터였다. 암스트롱은 그 계획에 열렬히 찬성했다. 우리는 그날 저녁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붉은 진흙을 이마에 조금 바르고 붉은 커튼과 털실을 동원하자 무대가 완성되었다. 줄곧 깜빡거리며 희미하게 방안을 비추는 촛불빛 아래서 나를 가까이 살펴볼 사람은 암스트롱 뿐이었다.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내가 교묘하게 걸어둔 해초를 발견하자 클레이슨 양은 온 집안이 울릴 정도로 비명을 질러댔다. 사람들이 모두 2층으로 올라가고 난 후 나는 죽은 사람처럼 변장을 하고 자세를 취했다. 나를 발견한 다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내가 바란 그대로였다. 암스트롱은 자신의 역할을 나무랄 데 없이 멋지게 연기해냈다. 사람들은 나를 2층으로 데려가 내 침대에 눕혔다. 내 죽음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 겁에 질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나는 암스트롱과 새벽 1시 45분에 집 밖에서 만나기로 약속해 두었다. 나는 그를 데리고 저택 뒤의 벼랑 끝으로 갔다. 그곳에서라면 다가오는 사람을 볼 수 있고 침실과는 반대편이므로 집안에서는 보이지 않으리라고 그를 안심시켰다. 그는 전혀 나를 의심하지 않았다. 훈제 청어가 잡아먹었네 라는 동요 구절이 떠오르기만 했더라도 그는 의혹을 품었으리라. 하지만 그는 훈제 청어, 곧 거짓 정보를 고지곳대로 받아들였다. 그 일은 너무나도 쉬웠다. 나는 외마디 소리를 지른 다음 벼랑 아래로 몸을 굽히며 외쳤다. 저게 동굴 입구가 아닌가 좀 살펴보게. 그가 적당히 몸을 기울였다. 재빨리 세게 떠밀자 그는 몸의 균형을 잃고 첨벙하는 물소리를 내며 거친 바닷속으로 떨어졌다. 나는 저택으로 돌아왔다. 플로우가 들은 것은 내 발소리였을 것이다. 나는 암스트롱의 방으로 돌아왔다가 잠시 후 이번에는 누군가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내면서 그의 방을 떠났다. 층계를 다 내려왔을 때 나는 누군가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현관문을 통해 나가는 모습을 누군가 보았으리라. 잠시 후 그 발소리는 나를 따라왔다. 나는 곧장 저택을 에둘러 열어두었던 식당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창문을 닫고 일부러 유리창을 깨뜨렸다. 그런 다음 2층으로 올라가 다시 내 침대에 누웠다. 난 사람들이 집안을 다시 수색하기는 하겠지만 그들이 시체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을 거라고 계산했다. 암스트롱이 시체인 척 누워있는 건 아닌지 그들이 확인해 보려 한다 해도
시트를 슬쩍 들춰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테니 말이다. 내 예상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아, 깜빡 잊고 말을 안 했는데 그 사이에 나는 롬바드의 방에 권총을 도로 갖다 두었다. 수색이 벌어진 동안 그것이 어디에 숨겨져 있었는지 궁금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식료품 저장실에는 통조림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난 제일 아래에 있는 통조림을 땄다. 그 안에는 비스킷이 들어있었던 것 같다. 그 안에 권총을 넣고 테이프로 붙여 놓았다. 겉으로 보기에 손도 안 댄 음식 더미, 특히 납땜이 되어 있는 통조림 통을 샅샅이 조사하는 사람은 없으리라는 내 계산은 적중했다. 붉은 커튼은 착착 헤어 응접실 의자 위에 놓고 그 위에 사라사 무명 커버를 도로 씌워 놓았고 털실은 의자 쿠션에 작은 구멍을 내어 그 안으로 밀어 넣어 두었다가 꺼냈었다. 이윽고 내가 예상했던 순간이 왔다. 세 사람은 서로에 대한 지독한 공포 때문에 무슨 짓이든 저지를 수 있었다. 게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은 권총을 갖고 있었다. 나는 집안에서 창문을 통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블로워 혼자 저택으로 오는 걸 보고 나는 준비해둔 대형 대리석 시계를 떨어뜨렸다. 블로워가 처치되었다. 내 침실의 창문에서 나는 베라 클레이슨이 롬바드를 쏘는 걸 보았다. 대담하고 영리한 아가씨였다. 그녀가 롬바드에게 좋은 상대가 될 거라고 난 생각해왔다. 나는 서둘러 그녀의 방에 무대를 만들었다. 그것은 흥미진진한 심리학적 실험이었다. 스스로의 죄책감과 한 사람을 쏘아 죽인 데서 오는 팽팽한 긴장 상태와 주변 상황이 주는 최면적인 암시가 결합되어 그녀를 자살로 몰고 갈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했고 내 생각은 맞아떨어졌다. 나는 베라 클레이슨이 스스로 목을 매는 걸 옷장 옆에 숨어 지켜보았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난 앞으로 걸어 나와 나동그라진 의자를 벽에 붙여 세웠다. 권총은 층계 꼭대기에 있었다. 베라가 그곳에 떨어뜨린 모양이었다. 난 그녀의 지문을 뭉개버리지 않도록 조심했다. 이제 남은 일은? 이 글을 마저 써서 봉투에 넣고 그 봉투를 병 속에 넣고 봉인한 다음 그 병을 바다에 던지리라. 왜? 도대체 왜? 아무도 풀 수 없는 미궁의 살인사건을 창조해내는 것이야말로 내가 꿈꾸던 일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이제 나는 예술가란 작품만으로 만족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욕구가 아니겠는가. 수치를 무릅쓰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얼마나 탁월했던가 하는 것만큼은 누군가 알아주었으면 하는 내 가여운 인간적인 바람을. 나는 병정섬의 수수께끼가 영원히 풀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경찰의 수사 능력이 뛰어날 수도 있다. 어쨌든 이 사건에는 3가지 열쇠가 있다. 첫째, 경찰은 에드워드 시튼이 유죄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 따라서 그 섬에 간 10사람 중에 하나는 명백히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셈이고,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논리적으로 보면
바로 그 사람이 살인범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열쇠는 동요의 7번째 구절에 있다. 암스트롱의 죽음은 그가 덥석 문 훈제 청어, 곧 거짓 정보와 관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가 먹힌 셈이다. 다시 말해서 그 단계에서 모종의 속임수가 있었다는 것. 암스트롱이 그 속임수에 넘어가 살해당했다는 걸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 그 구절이야말로 수사의 열쇠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 살아남은 사람은 넷뿐이었고 그 넷 중에서 그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었으니까. 세 번째 단서는 상징적인 것이다. 내 시신에는 이마에 자국이 나 있다. 카인의 표지인 것이다. 이제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하면 끝난다. 이 글이 담긴 병을 바다에 던진 다음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몸을 눕힐 것이다. 내 안경에는 가느다란 검은 고무줄이 달려있다. 몸으로 안경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고무줄을 문 손잡이에 느슨하게 감은 다음 권총에 느슨하게 묶을 것이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리라. 나는 한쪽 손으로 손수건에 쌓인 권총을 쥐고 방아쇠를 당길 것이다. 내 손은 옆구리로 털썩 떨어지겠지만 권총은 고무줄 때문에 문 쪽으로 당겨지면서 손잡이에 부딪혀 저절로 고무줄이 풀리면서 바닥에 나동그라지리라. 그리고 매듭이 풀린 고무줄은 내 몸 아래 놓인 안경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달려있게 될 것이다. 바닥에 떨어진 손수건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으리라. 나는 내 손님이자 희생자들의 기록대로 이마에 총을 맞은 채 내 침대에 반듯하게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되리라. 우리의 시신이 검시될 무렵에는 사망 시간을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파도가 가라앉으면 육지에서 배와 사람들이 도착할 것이다. 그들은 19의 시체와 병정섬에서 일어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발견하리라. 로렌스 워 그레이브. 네. 세계 3대 추리 소설을 꼽을 때 언제나 포함되는 아가사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개의 인디언 인형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저도 10개의 인디언 인형이라는 제목의 연극으로 이 작품을 처음 만났던 기억이 아스라이 남아 있습니다. 낭독하는 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끝내려고 하니까 굉장히 아쉽고 스스로 좀 대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주절주절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오디오북은 안자비에서 다양하게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재밌는 책들만 엄선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댓글, 알림 설정,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